자, 이 사진은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동상입니다. 1991년도에 세워진 동상이고요. 이 동상은 네덜란드 데리프시에 있는 동상입니다. 두 동상이 똑같죠. 왜 이렇게 똑같은 동상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네덜란드에도 있을까요?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조선 최초의 서양인 외인 부대장을 지낸 박연이라는 분입니다. 네덜란드 이름은 얀얀세 벨테브레죠. 이 사람은 하멜이 오기 27년 전인 1627년에 경주 해안에 이렇게 배가 정박했을 때 물을 떨어왔다가 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는 도망가 버렸고 이 사람은 잡혀가지고 훈련도감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포 만드는 기술자가 되었죠. 당시만 해도 네덜란드가 대포 만든 기술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홍의포였습니다. 홍의가 네덜란드를 가리키는 조선말입니다. 이 사람 21년 후에는 문과에 장원급제할 만큼 아주 머리가 좋고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653년 하멜 일행이 왔을 때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급하게 한양에서 파견이 됐습니다. 통역관으로.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 자신의 고향에서 온 사람인 줄 확인하고는 하루 종일 바닷가에 앉아서 옷소매가 다 젖도록 울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표착 당시에 33살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 결혼을 해서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조선에서 재혼을 해서 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91년 3월에 네덜란드에 있는 박연의 13대 손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노트르담대 철학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온 이유는 이제 한국인 후손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 데리프시에는 박연 후손이 한 600여 명이 아직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집성촌하고 비슷한 곳이죠. 그런데 결국 그분은 한국의 박연 후손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박연 후손이 어디 있는지 지금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내 대형 건설업체 간부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보니 그분이 대뜸 이렇게 통해서 사진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서양인처럼 생겼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할아버지도 그렇고 모두 서양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가 정말 장난이 아니게 우뚝하던데, 그리고 자기 고향인 남해안에 있는 묘지 방향이 다른 곳과는 달리 전부 다 바닷가로 향해 있는 점, 그리고 자기 집안의 족보를 추적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불쑥 한 명이 들어와서 자기 박씨 선조가 된 사실, 그리고 평소 같은 박씨 가문에서 이상할 정도로 자기 집안만 좀 냉대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혹시 박연 후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치과사가 당신의 치아 구조는 동양인이 아니라 서양인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월간조선 기자하고 연결을 해줘서 이분의 이제 정말 박연 후손이 맞는지 추적을 좀 해봤는데 결국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어떤 박연 후손은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전남 강진에 있는 그 전라병령성이라는 곳입니다. 이 돌담은 우리나라의 저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돌담입니다. 납작한 돌을 골라서 항토를 바르고 돌을 이렇게 빗살 무늬처럼 비스듬하게 이렇게 눕혀 놓아서 돌담을 쌓은 방식이죠. 왜 저게 저런 돌담이냐 하면은 바로 저곳이 하멜 일행이 살았던 곳입니다. 강진에서 하멜 일행은 한 7년 동안 이제 억류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탈주를 했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전남 강진구는 여기 하멜 묵던 이 자리를 2016년까지 하멜촌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펜션도 만들고 풍차도 만들고 뭐 튤립 정원도 만들고 그리고 하멜이 타고 온 상선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오콜이나 뭐 이런 주오콜 같은 이제 음식도 만들어서 팔고 네덜란드 이제 전통 맥주도 팔고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음식들에 더해서 청어절임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진에 가면은 강진만의 독특한 청어절임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멜 일행이 전해준 요리죠. 네덜란드는 14세기경에 칼 한 번에 이렇게 싹 그어서 청어 내장을 제거하는 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으로 청어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유럽 각국에 수출하면서 아주 부자가 된 나라죠. 그래서 청어절임 요리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하멜이 전해준 그런 청어절임 방식과 강진의 독특한 방식이 어울려진 독특한 청어절임 요리도 같이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처럼 많은 과학적 사실이 있고요. 그 과학적 사실도 우리한테 많은 상상력을 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주위를 돌아보면은 거기에 숨어있는 과학적 사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잘 연구하고 관찰하다 보면은 상상력과 창의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아주 많을 거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동물원에서는 고릴라들이 술래잡기 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그것도 술래를 서로 바꿔가면서 노는 모습이 관찰됐죠. 그리고 영국 웨일스 지방의 갈가마기는 눈빛 아래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며 노는 모습이 관찰됐고요. 그리고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물소도 발견이 됐습니다. 양육 강식의 동물 세계에서 이처럼 노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이제 물개 새끼 같은 경우에는 이 재밌는 놀이에 빠졌을 때 포식자가 접근하는 걸 모르고 잡혀먹는 개체수가 약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놀이 위험한 행동이죠. 그리고 이 에너지 소모도 많아가지고 생존에 불리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왜 목숨을 걸면서 노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운동 이론과 기량 훈련 이론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운동 이론은 놀이를 통해서 근력과 지구력을 발달시킨다는 이론이죠. 그리고 기량 훈련 이론은 사냥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놀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이론 모두로도 설명되지 않아서 새롭게 제기된 것이 바로 지능 발달 이론입니다. 몸 크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뇌가 큰 동물일수록 더 잘 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놀이를 하면은 뇌 신경회로의 생성과 원활한 활동이 촉진돼서 뇌 성장에 중요한 자양분을 제공하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실험 결과 쥐들은 놀이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높이는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은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어서 무리 생활을 적응이 쉽고 생존에 유리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요한 하이징하는 인간을 가리켜 호모 루덴스라고 했습니다. 노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인간의 본질을 놀이 측면에서 파악해서 인간을 놀이하는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도 놀이를 통해서 많이 지능을 발달시켜왔다는 거죠. 그런데 국내 최고 명문대 졸업생들이 기업에 입사를 하게 돼서 주어진 방향이 제시됐을 때는 일 처리를 아주 잘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오히려 다른 지방대 출신들보다 더 일 처리를 못한다는 사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잘 놀지를 못해서 유연한 사고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은 전남 강진군에 있는 다산초당입니다. 정량용 선생이 목민시설을 저술한 곳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해성의 사진입니다. 꼬리별. 이 두 사진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정량용이 여기서 유배를 살고 있을 때 형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유배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전과 정량용은 서로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정약전이 편지로 해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저 해성의 정체는 뭘까 이렇게 정량용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답장을 써주기를 해성은 불이 아니라 얼음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성이 얼음 덩어리라는 가설은 1950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히플이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140년이나 앞서서 다산 정량용은 벌써 해성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해성은 행성과 달라서 지구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도는 행성과 달라서 해성의 궤도는 아주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해성을 불길함의 상징으로 여겼죠. 해성이 나타나면 뭐 왕위가 위태롭게 된다거나 반란이 일어난다거나. 그런데 해성은 그 불규칙한 궤도로 인해서 다른 천체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궤도인 행성에 물을 공급하고 생명체 기원을 퍼뜨린 역할을 했죠. 즉 새로운 창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해성입니다. 해성이 없었으면 아마 태양계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행성은 이 일정한 정해진 궤도 덕분에 몸집을 불려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행성과 해성이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하면서 이런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현대인의 삶을 이 해성과 행성에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행성의 궤도라면 가끔씩 유배를 떠나거나 멀리 여행을 하는 것은 해성의 궤도입니다. 아마 정량용도 간직에서 벗어나 그 유배지에 살고 있었던 덕분에 해성이 얼음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 만큼 해안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전의 상당 부분은 남도의 오지나 섬마다 박혀있는 그런 유배지에서 탄생한 게 대부분입니다. 김만중의 사시남정기나 김정희의 사얀도 같은 작품이 모두 유배지에서 탄생했죠. 그래서 유배 문학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의 발명 관련 연구기관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성우의 약 20%는 자동차에서 가장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즉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보다 이동하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거죠. 자, 여기 두 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입니다. 번개 사나이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저기는 느린 동물로 알려진 곰입니다. 둘이 달리기 경주를 하면 누가 더 빠를까요? 우사인 볼트가 9초 58이 세계 신기록인데요. 이것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37.5km입니다. 그런데 곰은 시속 48km로 달립니다. 곰이 훨씬 빠른 거죠. 인간은 이 신체 구조상 네발 동물보다 달리기가 불리합니다. 심지어 이 직립보행이란 이 자세는 달리기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달리기 실력으로는 사냥 꿈도 꾸지 못하죠. 그런데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는 인간의 신체 구조가 지금처럼 진화한 것은 인류 조상이 땡땡땡 능력을 길렀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정답은 바로 오래 달리기입니다. 즉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구력으로 승부를 본다는 거죠.
그에 대한 정답이 멕시코 오지에 사는 타라우마라 쪽에 숨어 있습니다. 이 종족은 오직 한 놈만, 한 개체만을 목표로, 사냥 목표로 삼아서 4시간이고 10시간이고 추격 사냥을 해서 그 사슴이금을 잡아먹는 겁니다. 실제로 이 타라우마라족은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사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부시맨 있죠. 부시맨도 얼룩 영양을 8시간 동안 추격해서 사냥에 성공한 모습이 다큐 작가에 의해서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은 치타죠. 치타는 약 110km, 시속 110km로 달린다고 하는데 이 치타는 약 1km만 달려도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가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타가 딱 달리는 추격해오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만 가젤도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머리 뒤통수하고 연결된 강한 인대가 있고 그리고 길고 가는 다리, 그 상체 균형을 잡아주는 발, 그 엉덩이의 대둔근, 그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땀샘이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털도 없애버렸습니다.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오래 달리기에 최적의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오래 달리기를 해서 단백질을 섭취해서 내 영양을 공급해서 지능이 발달했고 그리고 추격 사냥을 할 때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같은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상상력은 단 한 번의 노력이 되는 것으로 아니라 오래 달리기처럼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탄생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리포터죠. 저 영화, 옆에 건 영화고 여기는 해리포터 책입니다. 근데 이걸 뭐 책도 보시고 영화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개 영화를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그 원작인 소설을 사 읽으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동안, 영화 속 내용만 그대로 그려질 뿐이지 별다른 내용, 또 다른 내용이 상상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을 때 영상을 보면은 앞쪽 뇌만 활성화되지만은 책을 보면 뒤쪽 뇌까지 다 활성화됩니다. 모든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감정과 기억, 신체 동작, 촉감 관련 뇌 영역까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가 훨씬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 혼자서 마음대로 펼친 상상력의 기대치보다 낮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고전 원본을 읽을 때 고전 원본이 너무 어렵다고 이제 개정판을 주로 많이 읽죠. 현대식으로 개정된 문장. 그런데 그런 개정판보다는 고전 원본을 읽을 때 뇌의 전기 신호가 급증한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문장 구조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중소설과 순수소설 있는데 대중소설을 보다는 순수소설을 읽어야 타인의 감정을 아는 공감 능력이 훨씬 더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중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평면적이라서 예측이 가능한데 순수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속내를 알기 힘든 그런 복잡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제자 항상에게 준 정은첩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은첩이 뭐냐면은 자신의 그 말을 선물 삼아 죽는 글을 이렇게 모아놓은 수첩 같은 그런 책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연꽃은 감상하는 대상이고 벼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은
실학자로서 실용주의를 아주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꽃은 감상하는 것에 그칠 뿐이고 벼는 먹을 걸 제공한다. 그래서 용지 허실이 현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임새의 허와 실이 현격한 둘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논을 넓혀 연을 심는 못을 만드는 사람은 그 집안이 반드시 번창하고 연을 심은 못을 돋아서 논으로 만드는 사람은 그 집안이 반드시 세미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면 그 집안이 망하고 오히려 감상할 수 있는 연꽃을 두면 그 집안이 흥한다고 했죠. 이 실용주의자가. 다산 정장훈 선생이 유배에 가기 전에 서울에 살 때 자신의 그 정원에 국화를 아주 수십 개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이 왜 저 열매를 맺는 뭐 가실순을 심으면 좋을 건데 실용주의자가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다산께서 대답하기를 실용이란 입에 넣어 목구멍을 넘기는 것만 가리키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연꽃을 감상하며 얻는 정신의 여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벼를 심은 집안이 망하는 것은 인품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연꽃을 감상하는 집안은 인품의 차이가 그만큼 두드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실용만 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태가 이제 도요타 사례인데 21세기형 경영의 패러다임인 그 효율성 지상주의만 주장하다가 결국 이제 한때 조금 안 좋았죠.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도 이렇게 실용만을 너무 강조하다가 그런 사태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실용을 강조하는 그런 뭐 처세서도 좋지만은 가끔씩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을 읽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그런 과학적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그 풍성한 상상력과 창의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